1939년 12월 15일 세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붉은 군대, 그 막강한 전쟁 기계가 작은 나라 핀란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군대가 패배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오늘 핀란드군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타이파레에서 소련 전차 18대가 단 5분 만에 불타버렸고, 톨바 호수에서는 요리사와 웨이터들이 소련군을 격퇴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골리앗이 이깁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핀란드에서는 다윗이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1939년 12월 겨울 전쟁 2주차에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소련의 핀란드 침공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소련 원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레닌그라드 군사지구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낙관론에 반대하는 장군들도 있었어요. 포병 원수 니콜라이 보로노프가 그중 한 명이었죠. 11월 말 그는 키릴 메레치코프의 사령부로 불려갔습니다. 포병 사령관 쿨릭과 정치위원 멜리스가 그에게 물었어요. 핀란드 캠페인의 포탄을 얼마나 비축해야 하냐고요. 보로노프는 작전에 며칠을 할애할 계획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10일에서 12일이었죠. 보로노프는 핀란드 지도를 확인하고는 최소 2-3개월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쿨릭과 멜리스는 그의 의견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추산으로는 12일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주 12일이 지났습니다. 겨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12월 9일 핀란드 수오무살미 근처에서 소련 구군의 공격이 저지당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소련 제163사단 전체가 포위당했죠. 붉은 군대는 핀란드 군대보다 훨씬 큰 규모였지만 지원군이 도착하려면 좁고 긴 비포장 도로를 통과해야 했어요. 양쪽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숲이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핀란드군은 썰매 순찰대를 적진 깊숙이 파견했습니다. 보급 호송대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죠. 붉은 군대는 겨울 전투에 필요한 장비가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일부 부대는 썰매 전술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썰매는 없었습니다. 전차를 눈 덮인 풍경과 어울리도록 흰색으로 칠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죠. 남쪽 카렐리아 지역의 타이파레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소련은 12월 14일 다시 공격을 개시했어요. 집중적인 포격으로 공격이 시작됐죠. 핀란드 포병대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포격이 멈추자 50대의 전차가 2개의 대열로 나뉘어 핀란드 방어선을 향해 이동했어요. 그 뒤에는 보병 사단 전체가 따라왔죠. 소련 전차가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핀란드 포병대가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전술이었어요. 포병 사격이 지역 전체를 뒤덮었고 단 5분 만에 소련의 공세를 중단시켰죠. 소련군은 급히 후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18대의 불타는 전차 잔해만 남았어요. 타이파레는 소련군에게 도살장이었습니다. 핀란드 방어선의 마지막 반 킬로미터는 거대한 빈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소련의 공격군은 야외에서 집결하도록 강요당했고 야외에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잘 요새화된 방어군이 충분한 보급과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요. 전차 부대는 집단 대형으로 전진했고 보병은 밀집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공격은 솜 전투를 본뜬 대형으로 수행됐습니다. 이러한 공세를 목격한 핀란드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무리 이념이 강하고 인력이 풍부하더라도 좁고 평평한 지형을 향해 반복적으로 똑같은 공세를 펼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라도가 호수 북쪽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사령관 칼 구스타프 만네르 하임은 톨바 호수를 방어하기 위해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소련군이 후방의 철도 노선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했거든요. 핀란드군은 12월 12일 반격을 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전날 밤에 먼저 움직였어요. 소련 연대 부대가 톨바 호수 북쪽에서 핀란드 수비군을 돌파했죠. 그들은 핀란드 주력군 뒤의 보급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비대가 전혀 없고 야전 취사장만 있었어요. 핀란드군은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반대로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공격군은 냄비에 담긴 향긋한 소시지 수프를 먹기 위해 멈췄거든요. 공격 전체의 추진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올라브 파자리가 직접 임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요리사, 웨이터, 의료진으로 구성된 군대였죠. 이 전투는
곧 소시지 전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겨울 전쟁 중 몇 안 되는 총검 충돌 중 하나였고 매우 잔혹한 근거리 전투였습니다. 소수의 핀란드 전선군이 마침내 오전 4시에 도착하자 소련군은 후퇴했어요. 톨바 호수의 주요 전투는 12일에 벌어졌습니다. 핀란드군은 적군에 비해 4배나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결과는 핀란드군의 큰 승리로 끝났죠. 이것은 이 전쟁에서 핀란드 군대가 거둔 최초의 주요 승리였습니다. 소련은 5,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5,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어요. 핀란드 군대는 약 1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죠. 세계 여러 나라가 핀란드의 상황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연맹이 소집되어 개입하기로 결정했죠. 소련은 국제연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2월 14일에 국제연맹에서 추방됐습니다. 연합국 내부에서도 핀란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극지방의 겨울 조건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소련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거든요. 영국을 예로 들면 그들도 자국 군대를 장비할 충분한 탄약이 부족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량의 예비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영국은 코스타 글래디에이터 복엽 전투기 30대를 파견했지만 핀란드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는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2월 말까지 100대의 항공기와 5만 명의 병력을 핀란드에 지원하겠다고요.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원봉사군이 조직되고 있었어요. 스웨덴 정부가 사적으로 모집하고 무장한 자원봉사군을 허용하기로 동의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유럽 전장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다에서였죠. 영국 제독 헨리 하우드가 함대를 남대서양으로 배치했어요. 독일 중순양함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를 납포하기를 바랐거든요. 하우드는 중순양함 엑서터와 경순양함 아약스, 아킬레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우루과이의 라플라타 강 해안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엑서터와 아약스는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그라프 슈페 제독도 피해를 입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라프 슈페는 수리와 보급품을 받기 위해 항구로 후퇴했어요. 아약스와 아킬레스는 넓은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7일 영국의 중순양함 HMS 컴벌랜드호가 해당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그라프 슈페의 한스 랭스도르프 대위는 결정을 내렸어요. 희망 없는 전투를 벌여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보다 자신의 배를 가라앉히는 게 낫다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라프 슈페는 침몰했습니다. 랭스도르프 선장은 이후 구금됐고 20일에 자살했어요. 이 승리로 영국 국민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아는 유일한 전투는 독일 영공에서 벌어진 전단지 전쟁뿐이었거든요. 118만 부 이상의 전단지가 인쇄되어 공수됐죠. 실제 전투의 승리는 영국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중국 국민당군이 개봉, 룽아이, 비엔신 수송로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했어요. 이후 3주간의 공세로 일본군은 그 지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국민당 군대는 동시에 강현도 공격했어요. 일본군이 강력한 반격을 조직했지만 중국군은 다음 주에 지청 근처의 룽화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2월 13일에는 국민군 제47군이 타이항산을 점령했어요. 남쪽으로는 롱하이 철도를 차단하고 바이산 등의 역을 점령했죠. 같은 날 국민당군은 산시성 동부에서 공세를 시작해 일본 36사단을 거의 포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수적 우위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12월 핀란드의 이야기를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리더십이나 전술의 무능함은 제쳐두고 소련의 붉은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세력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은 거의 무한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강력한 침략군이 소련에게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나라를 공격했을 때 수비군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 바보가 된 거예요. 타이파레에서 소련군은 같은 공격을 반복하며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톨바 호수에서는 요리사와 웨이터들이 소련 정예부대를 격퇴했죠. 이건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형을 아는 것,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었어요. 소련군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그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앞으로 겨울 전쟁은 더 격렬해질 겁니다. 소련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거고 핀란드는 계속 저항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의 승리는 핀란드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1939년 12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운 이야기였습니다.